저는 50% 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후보 숫자도 많기도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세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조직세가 좀 강하다. 이런 이제 지적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한 40% 중반대에서 50% 사이쯤 어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과반을 훌쩍 넘기는 그런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득표율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그때 민주당이 가장 큰 참패를 했던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표하기 시작했다.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보내야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지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역시 지금 지지자들이 그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이른바 친문이라고 자꾸 언론에서는 구분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친문은 예전에는 비문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친문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을 친문으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을 친문으로 규정할 것이냐. 뭐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전의 규정 방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네. 그리고 강성 지지층 이렇게 연결시키는 프레임들이 있었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번 네. 선거가.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관점에서 보자면 왜 득표율이 안 나왔는가 이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당대표까지 지내면서 총리 때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당대표를 지내면서 뚜렷하게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했다. 이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후보 간 경쟁하면서 네거티브 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전인 저는 그 후보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안 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지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이제 경선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네거티브로는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선거였다. 앞으로는 다른 대응 전략을 쓰지 않으면 네. 호남에서 물론 이제 지지율 격차가 이 정도까지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호남만큼 또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전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네.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경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시작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까지 언론에서 친문이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었던 것인지 아울러 이낙연 후보의 패인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전략적 선택이 시작된 만큼 계속해서 이 추세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이 충청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본인도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에 감사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장 교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네. 본선에 나가면 누가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후보야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이재명밖에 없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랑 양자 대결을 붙여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이기는 것도 가끔 나오지만 상당히 지더라도 접전인 그런 수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내보내면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이낙연 후보를 내보내면 우리가 그냥 질 것 같아. 그런 후보를 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는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한 게 있어요. 예상보다 뭐 높은 득표율에 놀랐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쪽 캠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결선 투표 갈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도 50% 넘을 것 같다. 네. 우리가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를 이미 그분들 표현은 집어넣었다. 많은 분들이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했다. 우리 지지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분들이 접전이냐 한 자리 숫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게임이 끝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걸 뭐 이재명 지사가 몰랐겠습니까? 그냥
이기는 후보, 이겼으니까 겸손하게 보이려고 네.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의 경선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봐라. 나한테 이렇게 쏠리면서 나타났고 과반수 이상이 나를 지지해줬어.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나야. 나는 네거티브 안 해. 나는 정책으로 승부 볼게. 이제는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거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 이낙연 후보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답답한 형국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한 자리 네. 숫자로 차이가 났으면은 정말 재밌을 거예요. 해볼 만했을 텐데 이거는 너무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길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을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겸손하다고 얘기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캠프 내에서는 기대했을 거예요. 뭐 언론에서 다 보도했잖아요. 과반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전략적 선택을 하는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 정권 교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바깥에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이제 네. 친문 세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냥 지지자의 친문 세력의 측면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당내 세력 구도에 있어서의 친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모들도 그렇고 쭉 연속선상에서 이어오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모든 정권은 다 마찬가지지만 정권은 좀 회고적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볼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 당 내에서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당에 그런 후보가 나가야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대표가 능력이 부족해서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당내 주류 세력처럼 비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당대표를 안 지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주류처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마이너스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의 저렇게 앞뒤가 다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할 이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앞뒤가 다릅니까, 교수님? 지금 뭐 이낙연 후보가 능력이 없어서 지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는 당대표 지내면서 성과가 없었다. 4.7 보궐선거에 참패한 그런 책임을 물은 것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하셔놓고 능력이 없던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과가 없다는 것과 또 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그럼 여기서 능력이 있는데 말꼬리 성과가 잡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자, 이 같은 좀 해석에 있어서 지금 말이 조금 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제가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장성철 교수님, 네. 이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지금 원사이드라고 얘기할까요?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좀 충격일 것 같아요.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전략을 좀 모색하게 될까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과반수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기선이 제압당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뭔가 반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본선에서 질 후보, 패배할 후보를 왜 민주당 지지층이 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자 대결이 이낙연 후보를 결국에는 지게 만드는 표 차이가 많이 네. 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큰 실수를 한 것이 밝혀져서 후보가 된 이후에도 후보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몰려갔을 때, 그러면 대타가 누구야? 이낙연밖에 없네.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되는 수밖에 없지. 자력적으로 현재의 판을 뒤집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듯이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과 4.7 보궐선거 때 패배한 책임들에 덧붙여서 네.
적통 논란이 상당한 본인에게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의 적통 누굽니까? 저 이낙연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찍으면 안 돼요. 라고 시비를 걸었다가 아니 당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뭐 했어? 라는 반격에 완전히 이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네. 뺏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전략과 전술도 상당히 실패했고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엔 인간적인 매력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정치력이 있고 매력이 있었다면 지금 뒤에 처져 있는 후보들이 그래 좀 단일화해가지고 우리 사람 아닌 이재명 지사를 한번 꺾어볼까? 같이 한번 좀 단일화 협상 좀 네. 해볼까? 이런 논의도 해봤을 텐데 뭔 소리야? 나는 끝까지 그냥 후보 출마할 거야. 계속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큰 좀 인품적인 감동도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아직까지 뭐 저희가 뭐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리더십 가운데 중요한 덕목, 어떤 그 매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낙연 후보가 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이번에 3, 4위는 정세균 또 추미애 후보가 기록했습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그 순위가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는데 상당히 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세균 후보 쪽에서 볼 때 지금 자꾸 후보 단일화 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할 후보로 자꾸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이라도 안고 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백약이 무효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를 결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 정세균 후보가 통합 대상으로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정세균 후보가 통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후보 단일화 할 때 2, 3위 후보가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1위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때 단일화가 되는 거지 손 잡아가지고 이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단일화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이 최소한 한 10% 이상 나오고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한 20% 넘어가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손 잡아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하고 뭐 5%포인트 안쪽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면 단일화 효과가 있는데 정세균 후보도 계속 정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낙연 후보하고 같이 손잡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정치도 뭔가를 꿈꿀 수 네.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해가지고 단일화할 성격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인간적인 매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났던 사람은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매력을 별로 못 느끼는 후보다 이렇게 정세균 후보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굉장히 뭐랄까 유한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캐릭터가 조금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처럼 확실하게 뭔가 나는 신문, 강성 그쪽으로 나는 지지층만 잡아가도 나는 괜찮아. 난 그만큼 해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의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정세균 후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추미애 후보한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도 네. 확실한 지지층을 자기가 붙잡고 가기만 해도 결국 3등만 돼도 충분히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색깔을 좀 진하게 가져나가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 사이에 이제 정세균 후보가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쌓아왔던 정치 역정도 있고 당내 네. 세력들도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후보 단일화를 금방 추진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참 3, 4위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 부분까지 함께 봐야 되는 그 지점을 또 짚어주신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 3대 변곡점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주말이 1차 슈퍼 위크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이제 지역 경선이었고요. 대의원 권리당원의 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과 일반 당원의 투표 결과 그 1차 결과가 나오는 때가 이번 주말입니다. 64만 명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12일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또 한 번 그리고 호남에서 이 지역 경선이 열리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70만 명 가운데 20만 명 넘게 이곳에 있습니다. 과연 25일 광주 전남, 26일 전북에서
어떤 후보에게 얼만큼의 표가 갈지 이 부분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변곡점으로 꼽는 지점이 두 분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단일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타이밍에 단일화가 될 경우에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도 한데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는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두 분께 좀 여쭤볼 텐데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호남 지역에서 혹시라도 이낙연 후보가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앞질러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청권 지역에서 강원 그리고 대구 경북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판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이제 호남을 거쳐서 그리고 부울경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추석 지나고 그리고 10월 3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차 슈퍼위크 결과가 나올 때가 네.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그 사이에 물론 대의원 당원 투표,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나오겠죠. 근데 그 정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아마 전망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렇게 더블 스코어처럼 지금 이제 충청권에서 나왔던 표심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뭐 고향이 호남이기도 하고요. 정세균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다가 전남 지사까지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세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적지 않는 상황에서 호남에서 투표 나오더라도 만약에 더블 스코어 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투표함 네. 열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낙연 후보는 네. 그 이재명 후보 쪽하고 최대한 하여튼 격차를 좁히는 결과를 호남에서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 경선 끝까지 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아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3일 2차 슈퍼위크 결과 나오는 거가 네. 아마 거의 최종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10월 3일 2차 슈퍼위크 그리고 10월 10일에 이제 전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과반을 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결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추세가 상당히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더불어 완주 여부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은 단일화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상 단일화 하더라도 이길 네. 수가 없어요. 단일화의 현실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로 단일화 하려면 다른 후보들이 이낙연 후보를 상당히 좋아하거나 동지의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를 정말 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썩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우호적인 태도가 없는데 왜 단일화를 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본전 생각도 날 것 같아요. 1억 이상의 경선 비용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참여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말 국민들께 할 거야. 네. 당원들께 나를 어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광주 전남의 결과가 이재명 지사에게 또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게 되면 네. 이낙연 후보가 중도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도 나는 네.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은 내가 결국엔 경선을 계속하는 의미가 없다. 다른 후보들이야 어차피 안 될 거 알았으니까 내가 할 말이라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낙연 후보는 만약에 될 가능성이 없으면 지지자들부터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 아마 후원금 모금도 네. 이미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캠프를 운영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때쯤 돼서 후보 사퇴 여부를 좀 고민하게 될 것 같다. 최소한 그런 기사라도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절대 아마 제가 볼 땐 그렇게 선택 안 할 네.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한테 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하고 비슷하게 비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앞으로 또 다른 정치의 꿈을 꾼다고 하면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이건 경선판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다시는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안 쳐다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지금 당내에서 누가 되면은 뭐 우리 누구 지지층이 안 찍는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그것도 이낙연 후보 쪽에 서른 위원장이 뭐 얘기했다가 역풍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정치 인생 끝나는 네.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되거나 어떤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본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그 다음번에 정치적 비전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안철수 대표가 네.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자꾸 제 말꼬리를 잡는데 앵커님께서 좀 혼내주세요. 아니, 제가 하지 언제 마세요, 사퇴한 아니, 거 이거 그랬어요. 말꼬리가 아니고 제가 굉장히 위험한 사퇴한 게 발언을 하기 아니었죠. 때문에 제가 사퇴한 게 오히려 아니, 사퇴한다라는 바로 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네. 사퇴한다는 게 아니라 사퇴 여부를 심각하게 네, 고민할 수도 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뜬금없이 또 안철수 당대표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